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전 세계 고고학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아프로시압. 유적 발굴 현장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천 톤의 모래바람을 걷어내고 1300년 만에 빛을 본 고대 벽화의 한 귀퉁이, 그곳에서 발견된 이질적인 형상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던 프랑스와 러시아의 수석 연구원들조차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들이 왜 여기에 있는가? 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비단을 두른 서역의 왕족들도 거대한 제국의 사신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두 사람, 낡은 흙벽 속에서도 서늘할 만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발견이 그토록 충격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살아서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죽음의 사막과 설산, 무려 8,000km를 가로질러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들을 유령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새의 깃털을 꽂고 허리에는 둥근 고리가 달린 독특한 칼을 찬 채 거대 제국의 압박 속에서도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기에 그 먼 땅까지 목숨을 걸고 찾아왔으며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전하려 했던 걸까요? 벽화 복원 작업에 참여한 저조차도 그들의 눈을 마주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멸망의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한 민족의 피 끓는 증언입니다. 1300년 동안 흙 속에 묻혀있던 그날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사건은 정확히 3년 전 제가 우즈베키스탄 국립박물관의 객원연구원으로 파견되었던 그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저는 붓한자루를 든 채 아프로시압 언덕의 흙먼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섭씨 45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이 아프로시압 언덕의 붉은 흙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건조한 모래먼지는 이곳이 사람이 살기에는 참으로 가혹한 땅이라는 사실을 매분 매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실크로드 미술사를 전공하고 유네스코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 복원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으로 파견된 줄리앙입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제 마음속에는 학자로서의 사명감보다는 묘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깊이 젖어있던 저에게 있어 실크로드는 그저 로마의 찬란한 문명과 신비로운 중국의 비단이 오고 가던 통로일 뿐이었고 그 사이에 존재했던 수많은 중앙아시아의 소국들이나 이름 모를 문명들은 그저 주연들을 빛내주기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오만하고 무지했던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나아가 동아시아 역사의 거대한 비밀을 마주하게 될 그 운명적인 순간은 예고도 없이 아주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발굴 현장은 지루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층층이 쌓인 흙더미를 아주 조심스럽게 때로는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섬세함으로 걷어내야만 했습니다. 저와 함께 작업하던 러시아 출신의 동료 안드레이는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봐 줄리앙, 서쪽 벽면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지진으로 무너진 데다가 지하수까지 스며들어서 안료가 다 녹아버렸을 거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 흙장난을 하는 동안 다른 팀은 벌써 왕의 행렬도에서 금박 장식을 찾아냈다는데 우린 이게 무슨 꼴이야? 안드레이의 불평은 타당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구역은 궁전 벽화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소위 버려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끌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흙더미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검은 윤곽선에서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색채를 뽐내는 중앙의 인물들과 달리 흙빛 속에 잠겨있는 그 윤곽선은 마치 저에게 나를 좀 봐주시오,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오라고 호소하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안드레이, 자네는 중앙으로 가서 다른 팀을 돕게. 여기는 나 혼자 마무리하겠네. 저는 동료를 먼저 보내고 홀로 그 벽 앞에 앉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들리는 것은 제 거친 숨소리와 붓끝이 벽에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이라도 낡은 벽면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붓으로 흙먼지 한 톨을 털어낼 때마다 제 심장 박동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1시간, 2시간. 무릎이 저려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더미 속에 숨어있던 붉은색 안료가 130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맙소사.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드러난 형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익히 보아왔던 곱슬머리에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서역인도 아니었고 비단 관복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당나라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둥글고 넓적한 얼굴, 튀어나온 광대뼈, 그리고 쌍꺼풀 없이 가늘지만 매섭게 정면을 응시하는 눈매. 그것은 지극히 동양적인, 그러나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강인한 인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차림새였습니다. 머리에는 새의 깃털 2개를 꽂은 고고학도록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었고 허리에는 둥근 고리가 달린 길고 묵직한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배 앞으로 공손히 모으고 있었지만 소매 속에 감춰진 그 손은 언제라도 칼을 뽑을 수 있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루페 확대경을 꺼내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가는 이 2사람을 그릴 때 유독 많은 정성을 쏟은 듯 했습니다. 다른 사절들의 표정이 의례적이거나 다소 평면적인 데 비해 이 2사람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비장함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듯한 처절한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란 말인가? 저는 급히 현장 사무소로 달려가 관련 서적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 티베트, 돌궐, 위구르. 그 어디에도 깃털 꽂은 모자를 쓴 사신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은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던 동쪽 끝의 용맹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먼지 쌓인 서가 구석에서 찾아낸 낡은 동아시아 복식사책. 그 책의 320페이지를 펼친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우관. 새의 깃털을 꽂아 용맹함을 과시했던 고구려 귀족의 상징. 그리고 환두대도. 둥근 고리 장식이 특징인 삼국시대의 도검. 책 속의 사파와 벽화 속 인물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고구려. 한반도 북부와 만주를 호령했다는 그 전설 속의 제국.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입니다. 그리고 평양은 저 멀리 동쪽 끝입니다. 직선거리로만 5,000km, 당시의 교역로를 따라 걷는다면 좋기 8,00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오늘날 비행기로도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이 거리를 기차도 자동차도 없던 7세기에 걸어서 왔다고요?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살인적인 열기는 낙타조차 쓰러지게 만들고 파미르 고원의 만년설과 영하 30도의 추위는 사람의 폐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게다가 곳곳에는 잔혹한 도적대와 굶주린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갈 확률보다 길 위에서 뼈를 묻을 확률이 훨씬 높은 그야말로 죽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벽화 속 2 남자가 단순한 그림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무모한 여정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역만리 타국 땅,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이곳 사마르칸트까지 내몰았을까요? 그들의 낡은 신발과 빛바랜 옷자락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오며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벽화 속 다른 사절들은 왕에게 바칠 화려한 보석과 비단을 들고 있었지만 고구려 사신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몸뚱이와 꺾이지 않는 의지, 그것만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30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 그들의 절박한 숨결이 제 뺨을 스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복의 줄리앙, 여기서 혼자 청승맞게 뭐하고 있나? 불쾌한 목소리가 제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파견된 역사학자 리웨이 교수였습니다. 그는 평소 동북아시아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지방 정권 역사로 편입하려는 소위 동북공정 논리를 설파하며
저희 유럽 연구팀과 사사건건 부딪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발굴한 벽화 쪽을 힐끔 쳐다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줄 알았더니 고작 이거였나? 딱 보니 당나라 변방의 이민족 관리들이군. 촌스러운 깃털 장식을 보니 남쪽 오랑캐가 틀림없어. 이런 건 역사적 가치가 없으니 대충 기록하고 덮어버리게. 어차피 위대한 당나라의 속국이었을 테니. 그의 무례하고 오만한 말에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 아니,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벽화 속 인물들이 가진 독창성과 그 눈빛의 서린 결기를 전혀 읽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춰 역사를 난도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웨이 교수님, 눈이 있으시다면 똑바로 보십시오. 저건 당나라의 복식이 아닙니다. 저 깃털, 저 칼, 그리고 저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 저들은 당신네 속국이 아니라 당신네 나라와 대등하게 맞서 싸웠던 고구려라는 나라의 사신들입니다. 제 반박에 리웨이 교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봐 줄리앙, 자네가 동양사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드나. 서양인 주제에 감히 중화의 역사에 토를 달아. 고구려. 그따위 나라는 당나라의 지방 정권에 불과했어. 사신은 무슨 얼어 죽을 사신. 그는 고함을 지르며 씩씩거렸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의 격한 반응은 역설적으로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고 축소하고 싶어하는 역사의 진실이 바로 이 벽화 속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두 사내의 정체를, 그리고 그들이 여기까지 와야만 했던 피눈물 나는 사연을 세상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아무리 리웨이 교수 같은 자들이 역사를 왜곡하려 해도 1300년을 버텨온 이 진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다시 벽화 속의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면서 붉은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자 마치 그들이 저에게 옅은 미소를 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맙소 이방인.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그렇게 저 줄리안과 1300년 전 고구려 사신들과의 기묘하고도 가슴 뜨거운 동행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발견이 나비 효과가 되어 전 세계 역사학계를 뒤흔들고 나아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위대한 저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밤 리웨이 교수의 오만방자한 비웃음은 오히려 제 심장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지른 꼴이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홀린 듯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사마르칸트의 푸른 밤이 짙게 내려앉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국적인 기도 소리가 건조한 밤 공기를 흔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오직 1300년 전 흙벽 속에 갇혀있던 그들이 남긴 무언의 외침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자판을 두드리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그리고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저명한 동양사 권위자들에게 보낼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벽화가 발견되었다는 학술적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서구 중심의 역사학계가 그동안 철저히 외면해왔던, 그리고 중국이 그토록 감추고 축소하려 했던 위대한 제국, 고구려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제가 낮에 리웨이 교수의 눈을 피해 몰래 촬영한 고해상도의 벽화 사진, 그리고 그가 당나라의 촌스러운 지방관리라고 폄하했던 그 복식의 디테일한 분석 자료를 담았습니다. 조우관 깃털의 각도, 환두대도, 손잡이의 문양, 바지의 폭과 주름 하나하나가 저의 무기였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제 손가락 끝에는 마치 전쟁터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답장은 의외로 빨리, 그리고 가장 간절했던 곳에서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고대사 학자인 박 교수님이었습니다. 시차를 계산해보니 한국은 모두가 잠든 새벽 3시가 넘었을 시간이었는데도 그는 제 메일을 확인하자마자 국제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그러나 격정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줄리앙,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정말 사마르칸트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이건 기적입니다. 문헌으로만 존재했던 고구려 사신이 서역 만리 먼 곳, 아프로시압에 실제로 존재했다니요. 당신이 찾아낸 것은 단순한 그림 조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고리이자 끊어진 역사의 숨결입니다. 박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흥분 섞인 설명은 제가 막연하게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벽화 속 인물들이 쓰고 있는 조우관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하늘을 숭배하며 새를 신성시했고 그 깃털을 머리에 꽂음으로써 자신들의 영혼이 하늘과 맞닿아 있음을, 그리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함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개의 깃털은 고위 관직을 상징하며 이는 그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짊어진 최고 위급 외교관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신으로 간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먼 길을 떠난 겁니다. 줄리앙 씨, 당신은 지금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그러나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다시 한번 모니터 속 벽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흙먼지 속에 박제된 그림이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는, 살아서 숨쉬는 전사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1300년 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7세기 중엽,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화약고였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한 당나라는 거침없는 기세로 팽창하고 있었고 그 칼끝은 정확히 동쪽의 고구려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고구려였지만 이어지는 당나라의 파상 공세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북쪽의 든든한 우방이었던 유목 민족들은 당나라에 복속되거나 멸망했고 남쪽의 신라와 백제 또한 각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던 시기. 고구려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섬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 연개소문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을 것입니다. 바로 당나라의 배후를 칠 수 있는 서역의 강대국들과 손을 잡는 것, 즉 원교 근공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전략이지 그것은 실행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이었습니다. 당나라의 감시망을 피해 적진을 가로지르고 끝없는 사막과 설산을 넘어야 하는 길. 저는 지도를 보며 그들의 경로를 그려보았습니다. 평양성을 출발해 요동을 지나 몽골 초원을 가로지르고 타클라마칸 사막의 모래폭풍을 뚫고 파미르 고원의 만년설을 넘어야 닿을 수 있는 곳. 무려 8,000km. 오늘날 비행기를 타도 지칠 거리를 그들은 두 발로 걸어서 갔습니다. 저는 벽화 속 사신들의 눈빛이 왜 그토록 비장했는지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역을 하러 온 상인이나 친선 도모를 위해 온 평화사절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명운을 어깨에 짊어진 채 살아서 돌아갈 기약 없는 길을 떠난 결사대였던 것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 동료가 쓰러져 갈 때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물 한 모금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을 그리워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멈추면 조국 고구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와 책임감이 찢어진 발바닥을 이끌고 다시 걷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미치자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양의 탐험가들이 실크로드를 개척했다는 영웅담에만 심취해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모험담에 환호했고 스벤 헤딘의 탐험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기록 한 줄 남기지 못한 채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먼 길을 걸어온 이 무명의 고구려인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다시 발굴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은 어제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리웨이 교수가 인부들과 중장비를 동원해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발굴한 구역 앞에 철제 가림막을 설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벽화가 햇빛에 노출되면 훼손된다는 핑계였지만 실상은 그 존재 자체를 가려버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멈추세요. 제가 소리치며 달려가자 리웨이 교수는 짐짓 놀란 척하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아, 줄리앙.
자네가 어제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이쪽은 당분간 특별 보존 처리를 위해 폐쇄하기로 했네. 중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구역이니 내 권한일세. 어차피 학술적 가치도 없는 이민족 그림 따위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않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이 벽화가 세상에 공개되어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닌 독자적인 외교권을 가진 자주국가였음이 증명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벽화를 훼손하거나 적어도 학계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여 자신들의 입맛대로 역사를 수정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호기심 많은 이방인 학자였지만 지금의 저는 박 교수님과의 통화를 통해 1300년 전 고구려 사신들의 유지를 이어받은 유일한 증인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가 설치하려는 가림막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구역의 발굴 책임자는 유네스코에서 임명한 저줄리앙입니다. 그 누구도 제 허락 없이는 이 벽화에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작업을 강행하신다면 저는 지금 즉시 전 세계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당신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은폐하고 훼손하려 했다는 것을 고발하겠습니다. 제 카메라에는 어제 찍은 벽화의 원본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언론과 고발이라는 단어에 리웨이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씩씩거리며 인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두고 보자고 줄리앙. 자네가 감히 거대한 중국 학계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저주 섞인 말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명감이 용암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가 떠난 뒤 흙먼지가 가라앉은 현장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벽화 앞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고구려 사신들의 얼굴. 흙먼지 사이로 드러난 그들의 눈동자가 마치 저에게 고맙소. 포기하지 말아주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욱 정밀한 조사를 위해 특수 조명을 켜고 조심스럽게 장갑을 낀 손으로 벽화의 가장자리, 사신의 허리춤에 매달린 둥근 고리칼 부분을 닦아냈습니다. 박 교수님이 말했던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던 칼자루 끝. 둥근 고리 안에 아주 정교하게 세공된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금색 안료가 거의 벗겨졌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습니다. 세 개의 발이 달린 까마귀. 삼조고. 태양 안에 산다는 전설의 새. 고구려 왕실과 황제의 상징.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만약 리웨이 교수의 주장대로 고구려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그들의 칼에는 용이나 봉황이 아닌 절대 황제의 상징인 삼조고를 새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나라 황제와 동등한, 아니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의 자손임을 천명하는 자주독립국의 징표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작은 문양 하나가 13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역사의 진실을 깨우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벽화 속 그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칼자루급 작은 문양 하나에도 자존심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벅찬 감동도 잠시, 더 큰 의문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곳 사마르칸트의 왕 바르후만을 만나서 무엇을 얻어냈을까요? 과연 그들의 그토록 절박했던 동맹 제안은 성공했을까요?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7세기 중반 고구려와 사마르칸트의 동맹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던 걸까요?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은밀한 지원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벽화 속 바르후만 왕의 시선이 고구려 사신들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 드라마의 결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명을 왕의 얼굴 쪽으로 비췄습니다. 벽화의 중앙에 위치한 바르후만 왕은 거대한 덩치와 위험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페르시아, 티베트 등 각국 사신들이 바친 보석과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사신들은 빈손이었습니다. 8,000km를 걸어오느라 짐을 가져올 수 없었기에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몸과 말로써 왕을 설득해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왕의 손을 주목했습니다. 놀랍게도 왕의 시선은 산더미 같은 보물을 바친 다른 사신들이 아닌
구석에 서 있는 남루한 차림의 고구려 사신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은 그들을 향해 무언가를 내어주는 듯한 혹은 환영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혹은 깊은 신뢰를 건네는 듯한 손동작이었습니다. 도대체 왕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던 것일까요? 말도 통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1300년 전 이 뜨거운 사막 도시의 궁전 안에서 오고 갔을 은밀하고도 위대한 대화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돕는다면 당나라의 야욕은 결코 이 서역 땅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고구려 사신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제국의 운명을 짊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을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바르후만 왕의 시선이 고구려 사신들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고고학적 상식과 미술사적 문법을 완전히 뒤집는 파격적인 구도였습니다. 고대 벽화, 특히 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궁전 벽화에서 왕의 시선은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위입니다. 왕은 가장 귀한 선물을 바친 자, 혹은 자신의 통치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강력한 제국의 사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벽화의 중앙 무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에서 온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금은 보화와 정교한 공예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었고, 티베트 사신들은 서역에서는 구하기 힘든 귀한 짐승 가죽과 신비로운 향료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르후만 왕은 그 찬란한 보물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오직 구석진 자리에 흙먼지 묻은 옷을 입고 빈손으로 서 있는 동방의 두 사내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며칠 밤낮을 이 질문과 씨름하며 벽화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료와 당시의 국제 정세 지도를 겹쳐보며 마침내 그 침묵의 대화 속에 숨겨진 거대한 드라마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눈에 보이는 황금이나 비단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략과 생존, 그리고 공동의 적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왔던 것입니다. 7세기 중반 당나라는 파죽지세로 서역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방의 패자였던 돌궐의 수많은 부족이 당나라의 무자비한 말발굽 아래 짓밟혔고 사마르칸트가 속한 소그드 지역 역시 당나라의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있던 시기였습니다.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소그드인들에게 당나라의 지배는 곧 자유무역의 종말과 막대한 세금, 그리고 자치권의 박탈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거대한 당나라 정규군을 막아낼 군사적 힘이 부족했습니다. 왕의 고민이 깊어지던 바로 그 절망적인 시점에 지구 반대편에서 온 고구려 사신들이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날의 접견실 풍경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마르칸트의 뜨거운 열기와 향신료 냄새가 진동하는 궁전 안. 통역을 거쳐야만 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고구려 사신들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수사가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왕의 패부를 찔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왕이여, 보십시오. 지금 당나라는 동쪽의 고구려를 치기 위해 국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저들의 100만 대군을 막아내는 거대한 방파제가 되어주고 있기에 지금 당신들이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고구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린 맹수와도 같은 당나라의 칼끝은 곧바로 이곳 서역으로 향할 것입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입니다. 우리를 돕는 것은 우리를 위한 자선이 아니라 곧 당신들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율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거래이자 목숨을 건 협박에 가까운 대담한談판이었습니다. 다른 사신들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부하고 값비싼 물건을 바칠 때 고구려 사신들은 왕이 가진 가장 깊은 공포를 자극하고 동시에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게 해주시오. 당나라의 배후를 교란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저 거대한 제국의 발을 동쪽에 묶어두겠소. 돈 한 푼 없이 오직 논리와 기백 하나로. 타국의 왕을 설득하려 했던 그들의 배짱에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였고 오늘날의 한국이 보여주는 소프트 파워와 전략적 유연성의 원형이 아니었을까요? 물리적인 힘의 열쇠를 명분과 전략으로 뒤집는 그 비상한 지혜가 1300년 전 사마르칸트의 궁전에서 이미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교수님께 이 가설을 전하자 그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줄리앙 씨. 당신은 이제야 고구려라는 나라의 진면목을 보신 겁니다. 고구려인들은 무골인 동시에 뛰어난 문사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칼만 잘 쓰는 전투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읽고 판을 짜는 지략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요. 당신이 본 그 벽화는 고구려가 당시 세계대전과도 같았던 거대. 전쟁 속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펼쳤던 처절한 총력 외교전의 증거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다시 본 벽화 속 바르후만 왕의 표정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동지애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왕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눈앞에 이 초라한 행색의 사내들이야말로 자신의 왕국을 지켜줄 수 있는 진짜 영웅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발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새도 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제 주변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웨이 교수의 방해 공작이 노골화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학술적인 논쟁을 넘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 서양 학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저의 발굴 권한을 박탈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현장 주변에는 선글라스를 낀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고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의 방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노트북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연구 노트의 페이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경고이자 위협이었습니다. 거대한 힘이 이 작은 진실 하나를 덮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타국 땅에서 홀로 거대 국가의 시스템과 맞서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끓어오르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1300년 전 고구려 사신들은 당나라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8000km를 걸어왔는데 고작 이런 협박에 물러선다면 그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벽화의 해석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르칸트의 옛 문헌 기록이었습니다. 만약 고구려와 사마르칸트 사이에 군사적 밀약이 있었다면 혹은 최소한의 교류가 있었다면 어딘가에 그 행정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소구드인들은 상업 민족답게 금전 출납 기록을 남기는 데 있어 병적일 만큼 철저했으니까요. 저는 낮에는 리웨이 교수의 감시를 피해 벽화 보존 처리를 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고 밤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의 지하 고문서 보관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양피지와 낡은 목간들을 해독하는 일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고대 소구드어는 난해하기 짝이 없었고 세월에 부식되어 글자를 알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지하 서고의 차가운 공기가 뼈에 스며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눈은 만성적인 충혈로 붉게 물들었고 정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마주칠 때마다 승리감에 도취된 듯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이봐 줄리앙, 이제 그만 짐 싸서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로나 돌아가는 게 어때?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느라 애쓰는 꼴이 안쓰럽군.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벽화 속 고구려 사신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참으며 8000km를 걸어왔소. 당신은 고작 종이 몇 장 넘기는 게 그토록 힘드오. 그들의 질책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 졸린 눈을 비비며 7세기 중반, 정확히는 650년경의 왕실. 창고 출납 기록을 훑어보던 제 손이 허공에 딱 멈췄습니다. 낡아서 바스러질 것 같은 양피지 귀퉁이에 흘려 쓴 듯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방인 귀빈을 위한 특별 지급 명세서.
거기에는 당시 소구드 지역에서는 쓰이지 않는 아주 낯선 발음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구드식 이름이 아닌 분명히 이질적인 음차 표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자 발음을 소구드 문자로 변환해 보았습니다. 고우리, 고구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비록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것은 고구려라는 국호가 소구드어 발음으로 명확하게 기록된 최초의 실물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제 무기 수리 비용 및 말먹이풀 30단 지급. 상인이 아닌 전사.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무기를 들고 왔으며 그 무기를 수리했다는 것은 무언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했거나 사마르칸트 군대와 합동훈련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말먹이풀 30단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그들이 타고 온 말의 숫자나 체류 기간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맙소사, 그들이 진짜 여기에 있었어. 새벽의 적막한 도서관에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이 문서 한 장이면 리웨이 교수의 모든 억지 논리를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당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사마르칸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식량과 무기, 수리를 지원받은 대등한 국가의 군사사절단이었음이 문서로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스캔하고 원본을 사서에게 맡겨보안 금고에 특별 보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저는 이 증거를 들고 다음 날 열릴 국제학술회의에서 리웨이 교수 앞에 당당히 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를 감지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검은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제 차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교수 측 사람일까요? 아니면 중국 당국의 요원들일까요? 식은땀이 핸들을 적셨습니다. 이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기세였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차를 꺾었지만 검은 세단은 거칠게 방향을 틀며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젠장. 저는 엑셀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1300년 전 고구려 사신들도 귀국길에 이런 위협을 느꼈을까?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길목마다 당나라의 자객들이 도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소름 끼치도록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들과 현재의 제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같은 적, 같은 위협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급히 박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즈프리로 들려오는 신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결정적인 문서를 찾았습니다. 무기 수리 기록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를 쫓고 있습니다. 수화기 넘어 박 교수님의 다급하고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출리앙 씨, 절대 숙소로 바로 가지 마십시오. 놈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지금 당장 프랑스 대사관이나 사람이 많은 호텔 로비로 피신하십시오. 그 자료는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할 보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발 살아남으십시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질주하는 차 안에서 저는 백미러로 맹수처럼 뒤따라오는 차량을 노려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의 비겁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문서는 절대로 너희들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고구려 사신들이 그 먼 길을 걸어 지켜내고자 했던 조국의 자존심을 이제는 제가 지켜낼 차례였습니다. 과연 저는 이 추격전을 따돌리고 고구려의 위대한 유산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헌 속에 남겨진 무기 수리의 흔적은 그들이 사마르칸트에서 벌였던 또 다른 비밀스러운 작전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목숨을 건 첩보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백미러를 가득 채우며 저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습니다. 새벽 3시의 사마르칸트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적막은 오히려 공포를 증폭시키는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제 낡은 지프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핸들을 쥔 손은 땀으로 미끄러웠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로 차를 꺾었습니다. 발굴 작업을 하며 익혀두었던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미로 같은 길이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세단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굉음을 냈지만 그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서운 기세로 쫓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그 종이 한 장 고구려가 자주적인 군사 강국이었음을 증명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제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제길,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는 엑셀을 끝까지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흙벽돌로 지어진 옛 건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1300년 전 이곳을 지났을 고구려 사신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당나라의 자객들에게 쫓기며 이 골목 어딘가를 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당나라는 눈의 가시 같은 고구려가 서역과 손잡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지금 그들과 같은 길을 달리며 같은 적과 싸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기묘한 동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당신들도 이 길을 지났소? 당신들도 두려웠소? 마음속으로 묻자 허리춤에 칼을 찬 그들의 환영이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은 사치다. 오직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우리를 달리게 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제 심장에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사관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앞으로 2블록, 그리고 우회전. 하지만 뒷차는 거의 제 범퍼에 닿을 듯 다가와 있었습니다. 쿵.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차체가 휘청거렸습니다. 놈들이 제 차를 들이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은땀이 눈을 찔렀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끝이다. 모든 진실은 다시 모래 속에 묻힌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코너를 돌았습니다. 저 멀리 프랑스 국기가 펄럭이는 대사관의 철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경적을 미친 듯이 울리며 전조등을 깜빡였습니다. 다행히 야간 경비를 서던 보안 요원이 저를 발견하고 급히 철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열어! 문 열어!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열려가는 문틈 사이로 차를 밀어 넣었습니다. 타이어가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멈춰섰고 뒤따라오던 검은 세단은 닫히는 철문 앞에서 급정거하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습니다. 철문 너머로 놈들의 차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분하다는 듯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다. 그리고 지켰다. 조수석에 놓인 가방 속 1300년 전의 진실이 담긴 그 복사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온몸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놀라 뛰쳐나왔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놈들은 물러갔지만 리웨이 교수는 내일 아침이면 외교 경로를 통해 저를 압박해올 것이 뻔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보안 회선이 깔린 통신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스캔해둔 문서 파일과 제가 작성한 보고서, 그리고 현장 사진들을 전 세계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 런던의 대형 박물관, 뉴욕 타임스, 그리고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은 누구도 덮을 수 없는 공공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박 교수님과 다시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 박 교수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무기 수리 및 말먹이풀 지급 문서를 보여주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화면을 어루만지기만 했습니다. 출리앙 씨, 이 문서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박 교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고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00km를 걸어온 그들이 왜 굳이 사마르칸트에서 무기를 수리했을까요? 그리고 왜 철제 무기 수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문득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벽화 속 고구려 사신들이 차고 있던 환두대도, 그리고 그들의 단단한 어깨와 굳은 살 박인 손. 설마. 제가 입을 열자 박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력 시위를 했을 겁니다. 말로만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고구려 무술의 위력을 직접 보여주었을 겁니다. 당시 고구려의 조위선인들은 평소 무술과 학문을 갈고 닦은 최정의 엘리트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르후만 왕과 장군들 앞에서 대련을 펼쳤을 것이고 당나라 군대를 어떻게 격파할 수 있는지 실전 무술을 시연하다가 무기가 손상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청구된 것이고요. 충격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흐릿했던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7세기 사마르칸트의 연병장을 상상했습니다. 덩치 큰 소구드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명의 고구려 사신이 칼을 뽑아듭니다. 8,000km를 걸어왔음에도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검술과 표표한 몸놀림을 선보입니다. 소구드인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법을 썼다면 고구려인들은 빠르고 정교하며 일격필살의 기술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칼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지켜보던 왕과 장군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저런 무술을 가진 나라라면, 저런 전사들이 지키는 나라라면 거대 제국 당나라와도 맞서 싸울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무를 겸비한 고구려라는 나라의 품격을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도구 삼아 조국의 강함을 증명했고 그 결과 왕의 마음을 움직여 식량과 무기 지원 그리고 동맹이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의 태권도 시범단이나 K-팝 칼군무에서 느껴지는 그 폭발적인 에너지와 규율 그리고 완벽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1300년 전 사마르칸트의 모래바람 속에서 칼춤을 추던 그들의 유전자 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줄리앙 씨, 당신은 지금 단순히 과거를 발굴한 게 아닙니다. 박 교수님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울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이 지닌 불굴의 정신을 증명해 준 겁니다. 아무리 강한 적 앞에서도 아무리 먼 길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내 뜻을 이루고야 마는 그 정신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 교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저 역시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저는 프랑스인이고 제3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 역시 그 위대한 역사의 일부가 된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대사관 직원의 호의를 받으며 국제학술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발표자는 제가 아니었지만 저는 긴급 발언권을 요청해둔 상태였습니다. 회의장 입구에는 벌써 수많은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고 저 멀리 리웨이 교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밤사이 전 세계에 뿌린 자료들 때문에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대사관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지나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고구려 사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단상에 오른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와 기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준비해온 PPT 화면을 띄웠습니다. 첫 화면에는 제가 복원한 벽화 속 고구려 사신들의 당당한 모습이 그리고 그 옆에는 어젯밤 찾아낸 무기 수리 기록 문서가 거대하게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역사학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1300년 동안 잊혀졌던 아니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지려 했던 2명의 영웅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들은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칼과 깃털, 그리고 꺾이지 않는 신념 하나로 대륙을 가로질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의 야욕을 막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객석 구석에 앉은 리웨이 교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아니 전 세계를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듯 외쳤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지방 정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독자적인 문명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을 지키겠다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자주독립국, 고구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은 충격과 경탄으로 물들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조우관의 디테일, 환두대도의 3족 5문양, 그리고 결정적인 고문서의 해독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서구학계가 가지고 있던 중국 중심의 동양사라는 편견이 깨지는 소리이자 잃어버린 왕국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이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저 벽화 속의 사신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아마도 흐뭇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수고했소, 이방인 친구. 이제 우리의 임무는 끝났으니 나머지는 후손들의 몫이요. 하지만 발표가 절정을 향해 치닫던 그때 회의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리웨이 교수가 마지막 발악으로 회의를 강제 중단시키려 보한 요원들을 부른 것입니다. 당장 저 발표를 중단시켜. 저건 조작된 자료야. 그의 고함 소리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권력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마지막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벽화 속 사신들의 얼굴을 현대의 한국인 얼굴과 오버랩시킨 박 교수님이 보내준 이미지였습니다. 1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 모습에 뛰어 올라오던 보안 요원들조차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 있던 한 동양인 노신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원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박수 소리는 빗물처럼 번져나가 좌중의 서양 학자들, 그리고 현지의 우즈베키스탄 학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리웨이 교수와 그의 하수인들은 그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압도되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승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의 학술회의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의 발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3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차가운 흙먼지 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이 강대국의 억압과 역사, 왜곡이라는 두꺼운 얼음벽을 깨부수고 비로소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박수갈채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리웨이 교수와 그의 일행은 쫓기듯 회의장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구부정한 뒷모습은 단순히 논쟁에서 패배한 학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의 강렬한 빛을 감당하지 못한 어둠이 허겁지겁 물러가는 초라한 형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아까 객석에서 홀로 기립박수를 보냈던 한국의 원로 역사학자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제게 다가와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그의 눈가에는 닦아도 흐르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스터 줄리앙, 당신은 단순히 낡은 벽화 조각 하나를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이 역사상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자존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분의 거친 손마디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이 제 팔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박물관 진열장에 들어갈 차가운 유물이 아니라 한 민족의 가슴 속에 면면이 살아 숨쉬는 뜨거운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사마르칸트의 아프로시아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지팡이를 짚은 80대 노인까지 그들은 8,000km를 날아와 이 먼지 풀풀 날리는 사막 도시의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벽화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기도 했으며 어떤 이는 벽화 속 사신들의 발치에 한국에서 가져온 소주 한 잔을 몰래 따르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에게 이 두 명의 사신은 어떤 존재이기에 13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토록 뜨거운 유대감을 느끼는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자마자 파리가 아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책과 논문으로만 접했던, 그리고 벽화 속 사신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그 고구려의 후예들이 사는 나라를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거대한 땅 위에 세워진 최첨단 공항, 쉴 새 없이 오가는 수많은 사람의 활기찬 에너지,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끝없는 자동차들의 행렬.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기적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그리고 문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내려다보던 저는 문득 그 해답을 1300년 전의 사마르칸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믿기 힘든 번영은 우연히 얻어진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세기 당나라의 백만 대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8000km 죽음의 사막을 건너 동맹을 구하러 갔던 그 사신들의 DNA가 후손들에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수많은 현대판 고구려 사신들을 마주쳤습니다. 새벽 첫 차에 몸을 싣고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향하는 직장인들의 피곤하지만 단단한 눈빛에서 저는 사막을 건너던 사신들의 끈기를 보았습니다. 1970년대 열사의 땅 중동 사막으로 건너가 맨손으로 건설 신화를 이룩했던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바로 8000km를 걸어간 사신들의 직계 후손들이었습니다. 사마르칸트 문서에서 발견된 철제 무기 수리 비용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조선소와 제철소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첨단 방산 무기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부활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철을 다루는 데 있어 세계 최고였습니다. 또한 저는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불빛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가 반도체라는 21세기의 마법의 돌로 세계 산업을 호령하고 있는 모습은 소그드 왕 앞에서 빈손으로도 당당하게 전략을 설파하던 고구려 사신들의 지략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영토의 크기에 갇히지 않고 기술과 두뇌로 전 세계를 자신들의 영토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전율케 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물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 클래식 음악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앳된 얼굴의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앉아 있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서양인인 저조차도 소화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그 난해하고 거대한 곡을 왜소한 체격의 동양인 청년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아프로시압의 벽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반 위를 질주하는 그의 손가락은 1300년 전 사마르칸트의 연병장에서 춤추듯 검을 휘두르던 고구려 전사의 몸놀림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악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아노라는 악기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고 동시에 그것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폭발할 듯 몰아치다가도 순식간에 정적 속으로 파고드는 그 극단적인 다이내믹 서양 음악의 형식 속에 담긴 한과 흥이라는 독보적인 정서. 객석에 앉은 서양 평론가들이 어떻게 동양인이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가? 라며 경악할 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들은 모릅니다. 이 민족은 1300년 전부터 칼끝 하나, 붓끝 하나에도 영혼을 실어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완벽함을 추구했던 그 장인 정신과 예술혼이 지금 저 피아니스트의 손끝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팽 콩쿠르, 반 클라이번 콩쿠르 등 세계 최고의 무대를 휩쓸고 있는 K 클래식의 기적.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천재들의 우연한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우관의 새 깃털을 꽂고 하늘과 소통하며 호방한 기상을 떨쳤던 고구려인들의 기계. 그 예술적 DNA가 수천 년을 건너와 현대의 무대 위에서 만개한 것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이 클래식을 교양으로 향유할 때 한국인들은 그것을 생존과 증명의 도구로 삼아 세상의 편견을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8000km를 걸어와 빈손으로도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사신들처럼 오늘날의 한국 청년들은 피아노 한 대, 바이올린 한 자루로 전 세계인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 특별 전시실에서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낸 고해상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원된 아프로시압 사절도 미디어 아트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벽화 속 고구려 사신들이 실물 크기로 화면에 나타나자 관람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다시 한번 그 두 사신과 마주 섰습니다. 1300년 전 뜨거운 태양 아래 이역만리 타국에서 쓸쓸히 그러나 비장하게 서 있던 그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어지게 하고 싶어 했던 후손들이 이렇게나 훌륭하고 강인하게 자라나 그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부터 연인의 손을 잡은 젊은이들까지 그들은 모두 벽화 속 사신들을 향해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사신들의 굳게 담은 입가에 아주 옅은 그러나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보시오, 나의 친구들. 당신들의 그 무모해 보였던 여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소. 당신들이 사막에 흘린 피와 땀은 헛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걸음이 되어 이렇게 울창하고 거대한 숲을 이루었소. 당신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강한 나라,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세계를 호령하는 문화대국이 바로 여기 있소. 당신들의 고구려는 멸망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더 위대하고 찬란하게 부활했소. 박물관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서울의 푸른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하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비행운이 마치 고구려 사신의 모자에 꽂혀있던 깃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고학자로서 저는 과거의 유물을 발굴했지만 인간 줄리앙으로서 저는 이곳 한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상한 지혜, 그리고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숭고한 희생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위대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파리로 돌아가 또 다른 흙더미 속에서 역사의 조각을 맞추는 일상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하나가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8,000km를 걸어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두 남자의 뜨거운 심장이 이제는 제 안에서도 힘차게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 어떤 시련을 마주하든 두렵지 않습니다. 제 등 뒤에는 1300년의 시간을 넘어 저를 지켜주는 두 명의 든든한 호위무사가 서 있으니까요. 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프랑스. 고고학자 줄리앙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우리 고구려 사신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원고를 준비하고 영상을 만드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 2명. 그들은 아무런 지원도 없이 8,000km라는 상상조차 안 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죠.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서는 분명 가슴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지식에 대한 만족감이 아닙니다. 바로 확신입니다. 아, 나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 몸속에는 저 험한 사막과 설산을 넘어 기적을 만들어낸 위대한 전사들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이 확신을 얻어가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가장 값진 보물을 얻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눈부신 대한민국. 반도체와 자동차로 세계를 호령하고 K-팝과 K-클래식, K-기술로 전 세계인의 영혼을 울리는 지금의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300년 전 빈손으로도 당당하게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사신들의 기계와 지혜가 여러분의 유전자 속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지금 사는 게 힘들고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시나요? 부디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인 민족의 후예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이, 여러분의 끈기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미래입니다. 이 감동적인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져 더 많은 한국인이 자신의 뿌리에 자부심을 느끼고 전 세계에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1300년 전 사마르칸트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는 두 사신을 만난다면 따뜻한 밥 한 끼, 시원한 물 한 잔 대접하며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시공간을 넘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 숨겨진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드릴 감동적인 우리 이야기를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